네,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시장 흐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아입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에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우리 시장입니다. 롤러코스피를 넘어서 코인피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엄청난 변동성 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CPI와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 현재 시점에서 올해 들어 벌써 서킷 브레이커만 7번이 발동된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냉탕과 온탕으로 갔던 이번 주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핵심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숫자와 수급으로 답을 찾아드리는 김준영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다시 한번 지정학적 위험과 물가 부담을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반도체와 AI 종목을 중심으로 나스닥도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까지 발표됐는데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CPI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춰줬는지 아니면 금리 부담을 다시 키웠는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끝판왕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기에 CPI와 PPI 발표까지 굵직한 이슈들을 숨가쁘게 소화한 미국 증시였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글로벌 시황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을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유가 급등, 반도체 조정, 그리고 CPI, PPI입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26,000선을 회복하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웠지만 다시 25,8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 13일 나스닥은 1.55% 하락한 25,8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샌디스크, 마벨,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주식도 나스닥 데뷔 직후 차익 실현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이 단순한 한 기업의 실적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산업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와 AI 종목에 몰렸던 자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고 중동 긴장과 유가 상승이 금리 부담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부터 매물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나스닥은 기업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성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계산 중입니다. 차트에서 볼 숫자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무너진 26,000포인트고 26,000선을 빠르게 회복해야 반도체와 기술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50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밀린 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술주 조정이 한 단계 더 깊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번 주 나스닥은 무조건 싸다고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CPI, PPI 결과를 확인하고 26,000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반도체 지수 거래 대금이 재유입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26,000선을 다시금 회복해 주는지 또 반도체 지수의 거래대금 재유입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말 리스크로 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10% 급등해 배럴당 83달러까지 올라왔고 이후 장중 84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원유 운송과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한 겁니다. 유가 상승은 정유, 에너지주의 단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는 불편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가 급등은 단순한 에너지주 재료가 아니라 나스닥과 성장주에 다시 금리의 부담을 얹어주는 변수입니다. 금은 오히려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에도 금이 밀린 이유는 달러와 미국 국채 금리가 함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수요보다 금리 부담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유가가 80달러 위에 계속 머무르는지, 금이 다시 4,000달러 회복하는지를 짧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지 그리고 금이 다시금 4,000달러를 회복해내는지 이 여부를 유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 하나인 미국의 6월 CPI와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진짜 분기점은 연이어 발표된 미국의 6월 CPI와 PPI입니다. 소비자 단계와 생산자 단계의 물가가 함께 둔화됐는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6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상승해 5월은 4.2%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물가가 약 3.8%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수치는 3.5%였습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식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근원 CPI도 좋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5월 2.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이번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동안 5.7%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9.7%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진정했던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CPI를 단순히 기름값이 내려서 좋아졌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연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주거비 상승률도 전월 대비 0.1%에 그쳤습니다. 21년도 1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상승폭입니다. 근원 물가 주거비가 함께 둔화됐다는 건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숫자는 연준의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하 명분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까지 내려왔다는데 바로 금리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은 0.9% 상승해 26,107포인트로 마감했고 S&P 500도 0.38% 올랐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6.8bp 내려갔고 10년물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약해졌고 금은 다시 4,000달러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헤드라인은 물가 3.5%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보다 높습니다. 또 6월 CPI는 당시의 휘발유 가격 하락을 반영했지만 현재는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CPI는 시장에 산소를 공급했지만 완치 판정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물가가 안정됐지만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음 달 CPI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CPI는 분명히 호재였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추고 기술주가 다시 숨쉴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발표된 PPI까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 단계와 생산자 단계의 물가를 동시에 둔화시켰다는 확인이 됐습니다. 6월 CPI 헤드라인은 3.5%, 근원 2.6%로 예상치보다 낮았고 소비자 물가가 반등의 문을 열었고 생산자 물가가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온 만큼 완전히 안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음에는 기업 단계의 가격을 보여주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PI가 반등의 문을 열었다면 뒤이어 발표된 PPI는 그 반등의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보합, 그러니까 0%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PPI가 월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10개월 만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상승했습니다. 월간 물가는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는 뜻입니다.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 제외 지수는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5월에 0.8% 상승에 크게 둔화됐고 전년 대비로는 5.1%였습니다. 헤드라인뿐 아니라 물가의 속도 자체도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이번 PPI 하락의 핵심은 상품과 에너지였습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1.4%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은 6.4% 떨어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동안 12% 급등했습니다. 디젤과 항공유, 원유 가격도 함께 내려오면서 생산자 물가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고 도소매 업체의 마진을 보여주는 무역 서비스는 0.4% 올랐습니다. 상품 가격은 빠르게 내려왔지만 서비스 쪽 가격 압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시작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스닥은 0.62% 상승한 26,269포인트, S&P 500은 0.38%, 다우지수는 0.29% 상승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약 5b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도 약 3bp 내려갔습니다. 달러도 약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한 단계 낮춰줬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반도체주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2%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 주식도 9%가 밀렸습니다. 물가가 좋게 나왔다고 모든 AI 반도체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호재와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의 차익 실현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만 보고 반도체가 전부 살아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실제로 반도체 수급까지 들어왔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PPI를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이틀 연속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당장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PPI 5.5%, 핵심 기조지표 5.1%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6월 PPI는 당시 휘발유와 원유 가격 하락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다시 80달러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산자 물가 둔화가 다음 달에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쉽게 말하면 CPI가 시장에 산소를 공급했고 PPI가 산소통을 하나 더 가져다 준 셈입니다. 하지만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이 완전히 브레이크에 발을 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월 PPI 전월 대비 0.3% 하락 예상보다 좋았고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는 낮아졌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물가는 5.5%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 국제 유가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지수에는 호재지만 반도체 수급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황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과 또 충격적인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요동칠 만한 큰 악재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휘청이는 국내 증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국내 시장은 하락은 악재가 하나 터진 장이 아니라 그동안 한쪽으로 너무 강하게 쏠렸던 돈이 한꺼번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장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와 금리 부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둘째, AI 반도체 종목에 붙어있던 높은 밸류에이션을 시장에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셋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수급이 흔들렸습니다. 넷째,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장에서는 가속 페달 역할을 했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키우는 증폭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초대형 엔진으로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문제는 차의 엔진이
두 개뿐이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두 종목만 강해도 코스피 전체가 좋아 보였지만 두 종목이 동시에 밀리자 반도체 소부장과 코스닥 성장주까지 연쇄적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이번 하락을 약세장이 아니라 리플래시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빠지면 똑같이 아픈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떤 이름을 붙이냐보다 어디에서 위험을 줄이고 어디에서 다시 들어갈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가 더 아픈 이유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면 뉴스의 중심은 대형주가 되지만 실제 개인 계좌에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테마주 비중이 더 큽니다. 코스피가 5% 빠질 때 코스닥 개별주는 10%, 15%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체감 공포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차트에서는 두 구간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381포인트 부근의 지지선과 200일선 이동평균선 마지막 방어 구간입니다. 지수가 200일선에서 닿는 것 자체가 곧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다만 6,381포인트 와 200일선의 거래 대금을 동반해 함께 무너지면 기관과 장기 투자자의 추세 판단 기준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회복이 우선입니다. 800선을 빠르게 되찾지 못하면 780, 760포인트까지 하단을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주, 실제 주도 섹터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싸졌으니까 사는 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종목을 확인하고 사는 장입니다. 네, 시장이 요동치는 만큼 가격적인 매력에 혹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종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또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원님, 현재 하이닉스 ADR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하락에서 반드시 짚어가야 할 것이 SK하이닉스 ADR입니다. ADR이 생겼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전부 국내 하이닉스를 팔고 나스닥으로 이동했다고 단정 짓기는 과하지만 외국인이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통로가 국내 원주 하나에서 나스닥 ADR까지 2개로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원화 환전 부담 없이 달러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주와 ADR 중 어느 쪽의 거래가 더 편하고 유동성이 높은지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의 가격은 서울과 뉴욕 두 시장에 동시에 평가받게 됩니다. 국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ADR이 따라가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장에서 나온 매물이 다음 날 국내 원주 심리를 흔드는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무대가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ADR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악재라기보다는 수급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변수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려면 국내 원주만 반등해서는 부족합니다. ADR의 가격 안정, 외국인 현물 수급,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안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려면 ADR의 가격 안정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미국 반도체 지수 안정화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목원님, 레버리지 ETF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국민주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는 초대형 기초 자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력이 큰 참여자가 삼성전자 본주를 100억 원치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인버스 2배 상품으로 단기 하락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본주를 들고 장기 상승을 기다리면서 다른 손에는 인버스를 들고 단기 하락의 수익 구조를 노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적인 시세 조정이란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나 큰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해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물과 인버스 두 배 레버리지가 동시에 크게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투자판보다 어느 방향 포지션이 이기냐를 겨루는 베팅판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목표 주가를 보고 본주를 샀는데 큰 자금은 본주,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개인은 한 방향으로만 서 있는데 큰 돈이 양방향에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급락장에서 체감 공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기초자산이 10% 하락하면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20% 안팎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버스 두 배 상품에서는 단기 자금이 몰립니다. 그러면 본주 하락, 레버리지 손절, 인버스 추격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호가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번 하락의 최초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을 더 세게 만든 증폭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본주 차트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 ADR 움직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거래 대금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기업 분석으로만 끝나는 시장에서 포지션 분석까지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반등을 확인하려면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저점을 지켰는지, 둘째, 외국인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에 순매수로 돌아오는지, 셋째,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며 과열이 진정되는지, 넷째,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대형주 몇 종목에만 의존하지 않는지입니다. 지금은 버티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목수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실적과 수주 정책이 확인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압축하셔야 합니다. 반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고 먼저 살아남은 종목에 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자세하게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애국 테마주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테마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첫 번째 섹터는 애국 기업 살리기 토종 브랜드 테마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실적표보다 기업과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단순히 국산 제품을 사자, 과거의 애국 소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랫동안 국민과 함께해온 토종 브랜드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두지 말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주가를 움직인 흐름입니다. 이 섹터의 기준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한자루가 이번에 글씨가 아니라 상한가를 썼습니다. 과거 모나미의 애국주 1막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산 문구를 대신할 국내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성이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애국주 2막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국민 브랜드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둘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구조대처럼 몰린 겁니다. 모나미 153은 단순한 볼펜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지, 군대 수첩, 회사 결제판까지 한국인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실적보다 추억이 먼저 움직였고 영업이익보다 애국심이 거래 대금을 만들었습니다. 볼펜 잉크보다 수급이 더 진하게 들어온 장이었습니다. 모나미가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마는 시장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성이 필요합니다. 모나미는 이름만 들어도 제품과 국산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애국 기업 살리기라는 이야기가 붙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금이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한 종목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나미가 거래대금을 만들고 상한가를 기록하자 한성기업과 NX 등 다른 토종 장수기업들에도 관심이 확산됐습니다. 이건 모나미의 개별 호재라기보다는 시장 안에 애국기업 살리기라는 단기 테마 바구니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해야 합니다. 모나미는 최근 실적 개선이 강하게 확인돼서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개인 수급과 공감대로 만든 테마성 랠리에 더 가깝습니다. 국민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가치가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모나비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과 연속 상한가로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 차트는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급등 뒤 첫 번째 눌림에서 상한가 가격을 지키는지, 거래대금이 줄어들지 않는지, 장중 저점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가 가격을 거래대금과 함께 지켜주면 테마의 생명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고 첫 장대양봉의 저점을 훼손하면 구조대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테마주는 올라갈 때는 뉴스보다 빠르지만 꺾일 때는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 모나미와 애국 기업 테마의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나미가 직전 상한가와 가격과 장대양봉 저점을 지키는지, 둘째,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한성기업, NX 등 후발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셋째, 고점 추격이 아니라 눌림 이후 재돌파 흐름이 나오는지입니다. 모나미가 버티면 애국기업 살리기 테마는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나미가 무너지면 후발주자는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제외해야 합니다. 이번 애국주 2막은 일본 불매가 아니라 국민 브랜드 구조대입니다. 모나미가 대장주지만 실적주가 아니라 감정과 수급이 만든 테마주입니다. 애국심은 오래가도 테마 수급은 빨리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상한가 가격,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테마로 애국 관련 테마, 특징주로는 모나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테마와 수급으로 급등한 종목은 변동성이 큰 만큼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도 함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어떤 테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두 번째 특징 섹터는 폭염 장마 제습기 테마입니다. 위닉스입니다. 여름 테마주 실적 발표보다 기상청 예보에 먼저 반응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에어컨이 움직이고 습도가 80도를 넘으면 제습기가 움직입니다. 소비자가 날씨 앱을 확인하는 순간 단기 자금은 여름 가전 관련주 차트를 확인합니다. 이번 섹터의 기준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등 생활 가전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여름 가전 기업입니다. 폭염이 지나간 뒤 장마와 높은 속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은 에어컨 다음 순서로 제습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빨래는 안 마르는데 위닉스의 거래 대금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 테마가 강해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불편이 곧바로 매출 기대와 주가 재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냉방기기 판매가 기대가 커지고 장마가 길어지면은 제습기와 건조기 수요가 부각됩니다.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른바 습열 구간에서는 여름 가전 테마가 여러 번 순환할 수 있습니다. 위닉스가 기준 종목인 이유는 시장에서 제습기 이미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의 폭우, 호우 예보가 나올 때 회사 이름만으로 투자자들이 제품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 수급이 빠르게 붙습니다. 다만 위닉스는 지금 구간을 장기 실적 성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폭염과 장마, 습도라는 계절성 재료와 거래 대금이 만든 단기 랠리 성격이 강합니다. 날씨 예보가 바뀌거나 장마가 예상보다 짧아지면 매출 기대와 테마 수급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닉스는 저점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반등이 나온 뒤 5,000원 부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급등 이후 수급이 계속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눌림을 소화하면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단기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5,000원 아래로 밀리고 장대 양봉 저점까지 훼손하면 날씨 뉴스에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 빠지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또 위닉스 하면 보면 안 됩니다. 위닉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파데코와 신일전자에는 폭염과 냉방 수요가, SCD에는 냉장, 냉방 부품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닉스는 강한데 다른 여름 관련주까지 동방 상승하면 섹터 수급이 살아있는 것이고, 위닉스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 단기 수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여름 가전 섹터의 체크 포인트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폭염과 장마, 높은 습도 관련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위닉스가 5,000원 부근에서 가격과 거래 대금을 동시에 유지하는지입니다. 세 번째, 파세코, 신일전자, SCD 등 후발 종목에서 수급이 확산되는지입니다. 위닉스가 버티고 후발 주자까지 움직이면 여름 테마는 한 번 더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예보가 바뀌고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 날씨가 바뀌는 속도만큼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름 테마주의 가장 빠른 선행 지표는 실적표가 아니라 날씨 앱입니다. 위닉스는 폭염 이후 장마와 습도가 이어질 때 제습기 수요로 주목받는 기준 종목입니다. 다만 날씨가 바뀌면 차트도 바뀌기 때문에 5,000원 지지, 거래대금 유지, 후발주 확산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준영 전문가님이 앞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들을 가져와 줬는지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1일에 승부주로 공략해 드렸던 GS 단기간 안에 1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7월 7일에 무료 커뮤니티 안에서 공략해 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무려 10.59%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최고가 20만 5천 원까지 터치해 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소개해 드렸던 핵심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많이 보여드리기보다 왜 이 두 종목이 하락장에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날 방송한 승부주 GS입니다. 매수가는 75,000원, 최고가는 86,300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5% 정도입니다. GS를 추천한 핵심은 정유주가 오른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AI 반도체에서 빠져나올 때 어디로 이동한지를 본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는 논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전기, 부지, 발전, 냉각 인프라는 결국 실제로 필요합니다. 칩의 밸류에이션은 흔들려도 전력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GS는 정유와 발전, 에너지 사업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동해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1단계 1.2기가와트 추가 1.2기가와트까지 해서 총 2.4기가와트 프로젝트로 부각됐습니다. 기대감만 붙은 작은 테마주가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이익 체력 위에 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얹힌 구조였습니다. 하락장에서 GS가 강했던 이유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AI 칩을 누가 더 비싸게 팔 것인가
에서 그 AI를 돌릴 전기와 공간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된 자금이 전력,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순환할 때 GS가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장점은 실적, 체력, 그룹 인프라, 정책, 모멘텀이 한꺼번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지주사 할인과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장기 꿈만 보고 추격한 것이 아니라 75,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먼저 잡고 86,300원까지 86,300원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GS는 하락장에서 도망간 돈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잡아낸 순환매 수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7월 7일 커뮤니티에서도 공략한 종목이고 주선 엔지니어링은 특징 테마주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공격주라고. 매수가는 18만 5,500원에서 최고가 20만 5천원, 매도가 기준으로 10% 정도 수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주가 무너지던 날 아무 이유 없이 산 종목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붙었던 과열 레버리지가 먼저 청산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형주 투매가 진정되면 낙폭이 더 컸던 장비주에서 반등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핵심은 증착 장비 기술입니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한 막을 쌓는 공정이 중요합니다. AI와 HBM 투자 속도가 흔들리더라도 선당 공정 경쟁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장비주를 한꺼번에 던질 때 기술력과 공정 중요성을 가진 종목을 선별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뉴스가 나온 뒤 20만 5천 원에서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18만 5천 원 부근의 눌림 가격의 비중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시장 전체 투매 속에서 거래대금과 반등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했기 때문에 급락장 속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반도체 반등 시 탄력이 크고 선당 공정 장비라는 명확한 기술 스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계획과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믿고 무한정 버틴 종목이 아니라 낙폭과대와 수급을 이용해 정확히 치고 나온 종목입니다. GS는 15%, 주성은 10%,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무너지는 동안 두 종목은 10%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네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수익률 인증은 두 종목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한 종목 선정 이유와 대응 과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종목 수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이유를 알고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좋을 때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실적, 정책, 수급이 붙은 종목으로 압축해 수익을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승부 공략주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핵심 종목들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황 끝판왕의 하이라이트 김준영 전문가님의 다음 주 승부주 공략주 2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FTST입니다.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볼 필요는 없지만 이번 하락이 업황의 종말이 아니라 과열 청산이면 반등장에서 가장 빠르게 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FST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펠리클과 칠러를 생산합니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를 먼지와 오염으로 지키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없으면 수율과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숨은 방패입니다. 이 종목의 매력은 몸집과 위치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반등 신호를 만들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부장주는 더 큰 탄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가 시동을 거는 순간 FTST가 엑셀을 밟는 구조를 노린 겁니다. 또 최근 급락으로 가격이 52주 저점과 가까웠습니다. 이미 기대가 크게 꺾인 자리에서 반도체 수급만 들어오면
되면 공매도 환매와 낙폭과대 매수까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FST를 첫 번째 승부주로 집은 이유입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완성된 실적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반등의 속도를 사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밀리면 FST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차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1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때 대형주보다 먼저 폭발할 수 있는 낙폭과대 소부장 FST를 첫 번째 승부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전쟁 뉴스가 잠잠해질 수는 있어도 각국의 국방 예산과 무기 교체 계획이 하루 만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총알이나 부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격기나 전투기, 헬기, 항공기 부품과 우주 산업까지 대한민국의 하늘의 플랫폼을 파는 기업입니다. K방산의 지상 무기는 이미 크게 부각됐다면 다음 확산은 항공과 우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장의 중요한 신호도 나왔습니다. 다른 고평가 방산주들이 크게 흔들릴 때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급락장에 덜 빠진 종목은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이 적고 기다리던 자금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페루 수출 협상, 사우디 방산 시장 진출 가능성, KF-21 양산과 미래형 전투체계라는 재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서 오르는 테마주가 아니라 수주 잔고와 납품 일정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다만 방산 프리미엄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격은 금물입니다. 뉴스 한 줄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락장에서 확인된 상대적 강도를 믿고 눌림에서 잡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13만 7천 원에서 14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만 2천 원입니다. 2차 매수가 비중 손절선은 동일하게 커뮤니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K방산의 다음 무대가 하늘이라면 그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버틴 상대적 강도를 다음 반등의 무기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 한 가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 준비한 거는 반도체 칩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칩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줄 전력의 길목에 있는 종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겉으로 보면 서버가 가득한 건물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거대한 전기 먹는 공장입니다. GPU는 밤이 됐다고 퇴근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도 주말이라고 전원을 끄지는 않습니다. 결국 AI 경쟁이 커질수록 전력 생산과 발전 설비, 투자는 뒤에서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이 전력 인프라의 무대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 기자재 기업입니다. 한 손에는 중동과 글로벌 플랜트 투자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석유, 가스, 석유 화학 플랜트에 들어가는 공랭식 열교환기, 발전소형 배열 회수 보일러, 복수기 등을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용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뜨거워진 플랜트 설비에 열을 식혀주는 거대한 라지에이터와 같습니다. 플랜트가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을 밖으로 빼주는 장치입니다. 배열 회수 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모아 증기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쉽게 말해 버려지는 열을 한 번 더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소의 재활용 장치입니다. 복수기는 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증기를 다시
물로 돌려서 순환시키는 설비입니다. 눈에 잘 띄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엔진은 국제 유가와 중동 플랜트입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생산 시설과 석유, 가스 플랜트에 투자할 명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플랜트가 새로 지어지고 증설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열교환기와 발전 기자재의 수주 기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입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끊기면 가장 비싼 서버도 검은 화면일 뿐입니다. 그래도 데이터 센터 증설은 발전소, 가스터빈, 복합 화력 설비와 같은 전력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 화력 발전소가 늘어나면 가스터빈의 배기가스를 활용하는 배열 회수 보일러 수요도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전략 설비는 심장이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그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게 만드는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AI 단어가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데이터센터 운영회사까지 봅니다. 하지만 투자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돈은 앞단의 반도체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 그리고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 기업으로 확산됩니다. 칩의 밸류에이션은 흔들릴 수 있어도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로그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그 후방의 인프라의 길목을 잡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시장에서 너무 유명한 대표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형 전력주보다 몸집과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수주와 섹터 수급이 동시에 붙으면 주가 탄력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전력주가 기차라면 이 종목은 속도가 붙을 때 빠르게 튀는 경전철에 가깝습니다. 방향이 맞고 거래량이 붙으면 움직임이 빠르지만 승객이 빠지면 정거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보고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첫 번째는 거래량이 터진 가격 눌림을 지켜주는지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조정인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수급 자체가 이탈하는 조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전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종목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대금을 유지하며 눌림을 소화하면 한 번 더 파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완전히 식고 핵심 지지 구간을 훼손하면 좋은 스토리와 별개로 단기 수급이 끝난 것으로 보고 빠르게 제외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 종목은 타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1,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정확한 분할 매수 구간, 비중, 리스크 관리선은 방송 직후 커뮤니티에서 장중 거래 대금과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공개하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은 올라갈 때도 빠른 만큼 매도도 빨라야 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욕심을 더 얹기보다 계획한 물량부터 분할로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목명만 먼저 아는 사람은 뉴스를 삽니다. 타점을 아는 사람은 거래량과 가격을 삽니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줄이느냐에 따라 계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전기를 먹을수록 발전 설비는 더 바빠집니다. 한 손에는 중동 플랜트, 다른 손에는 AI 전력 인프라를 잡은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은 화려한 무대 앞이 아니라 무대를 꺼지지 않게 만드는 뒤편의 핵심 기자재 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업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과 포지션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에서 나스닥 26,000선 회복 여부, CPI 이후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 80달러 안착 여부를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스닥 100 편입보다 스타쉽 시험 비행기를 보며 2조 가까운 달러를
시험 비행을 통해 2조 달러에 가까운 기대를 실제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ADR로 외국인 투자 통로가 2개가 됐고 본주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동시에 거래되면서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습니다. 한 손에는 본주, 다른 손에 인버스를 들고 있는 시장에 개인 투자자는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